이반 일리치의 죽음 4장. 모두 다 건강했다. 가끔 이반 일리치가 입속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고 어쩐지 왼쪽 배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두고 건강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차차 커졌고 아직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옆구리가 묵직한 까닭에 불쾌했다. 이 더러운 기분이 점점 더 심해지자 그간 골로빈 가족이 누려온 가뿐하고 품위 있고 유쾌한 삶마저 위태로워졌다. 남편과 아내는 더욱 자주 다투었으며 가뿐함과 유쾌함은 금세 사라져버렸다. 다만 마지못해 품위만을 유지할 따름이었다. 다시 소란이 잦아졌다. 남편과 아내가 폭발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작은 섬들뿐이었는데 그 수마저 차츰 줄어들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무다는 남편이 견디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라 주장했고 이번엔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원래도 뭐든 과장하는 습관이 있던 그녀는 자기가 착했기에 망정이지 20년이나 매양 저렇게 끔찍한 성격을 참아주었노라고 말했다. 지금의 다툼은 정녕 그에게서 비롯되었다. 항상 식사 직전에 정확히 수프를 뜰 때쯤 자주 트집을 잡았다. 접시 어디에 이가 빠졌다느니 음식 맛이 좀 아니라느니 아들이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았다느니 딸의 머리 모양이 어떻다느니 꼭 한 소리를 했다. 그러고는 모든 문제를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처음에 아내는 험한 말을 늘어놓으며 대들었지만 그가 밥상머리에서 두어 번이나 너무 난폭하게 굴었으므로 아마 섭식으로 인한 내부의 병일이라 판단하고 그냥 참아주기로 했다. 더는 대들지도 않고 그냥 서둘러 식사를 마칠 뿐이었다. 이렇게 참아주는 행위를 아내는 대단한 위협이라 생각했고 남편의 성격이 너무 끔찍해서 자기 인생 역시 불행해졌노라고 결론을 짓고 나니 스스로가 슬슬 불쌍하게 여겨졌다. 자신을 더 불쌍하게 여길수록 남편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러면 봉급마저 사라질 테니 대놓고 바랄 수는 없었다. 그 점이 그녀의 반감을 더 부채질했다. 스스로가 너무나 박복했고 남편의 죽음조차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면서도 그것을 숨겨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억눌린 짜증이 또다시 남편의 짜증을 더 부추겼다. 이반 일리치는 유난히 억지를 부려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한 다음 자신의 신경질이 꼭 병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저명한 의사에게 어서 가보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갔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모든 것이 항상 그랬던 대로 진행되었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법정에서 그 자신이 그러했기에 익히 아는 짐짓 근엄한 척하는 의사의 태도도,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미리 정해져 있기에 굳이 답할 필요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저 우리한테 맡겨주면 모두 알아서 처리하리라고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실히 잘 안다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똑같이 대한다고 주장하는 의미심장한 표정도 말이다. 모든 것이 법정과 똑같았다. 그가 법정에서 피고를 대하며 짓는 표정을 저명한 의사는 환자를 대하며 똑같이 짓는 것이었다. 의사는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당신 내부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확진할 순 없다면 이런저런 것을 가정해야 한다고. 만약 이런저런 것을 가정한다면 그때는 이반 일리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위중한지 아닌지 하는 문제였다. 의사는 이 부적절한 질문을 무시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 질문은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공소한 것이었다. 오직 신화수증인지 만성 카타르나 맹장염인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뿐이었다. 요컨대 이반 일리치의 목숨에 대한 의문은 없고 오직 신하수증인지 맹장염인지를 두고 논쟁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의사는 이반 일리치의 눈앞에서 휘황찬란하게 맹장염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소변 검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리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모든 절차는 그동안 이반 일리치가 피고에게 그토록 휘황찬란하게 늘어놓은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의사는 역시나 휘황찬란하게 요약해 준 다음 안경을 살짝 내리고서
의기양양하고 즐겁게 피고를 내려다보았다. 의사의 요양문을 통해 이반 일리치는 나쁘다는, 즉 의사는,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 역시 관심 없을 테지만 자기 상태가 나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결론에 병적으로 충격을 받은 이반 일리치의 내부에서는 자신에 대한 크나큰 동정심이,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지독히 무심한 의사를 향한 크나큰 증오심이 치솟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돈을 탁자 위에 얹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같은 환자들은 분명히 선생님께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종종 있지요. 그가 말했다. 대체로 이건 위중한 병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의사는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안경 너머의 한쪽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흡사 자신이 설정한 문제의 경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피고를 법정에서 당장 끌어내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 다음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러고서 의사는 몸을 숙여 인사했다. 천천히 밖으로 나온 이반 일리치는 음울하게 썰매마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의사의 말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이 모든 혼란스럽고 불명확한 학술적 용어를 평범한 언어로 옮겨보았다. 거기서 나쁜지 어떤지, 즉 나의 상태가 몹시 나쁜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내려고 애썼다. 의사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그의 상태가 전부 매우 나쁘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길거리의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에겐 슬퍼 보였다. 마부들도 슬프고 집들도 슬프고 행인들도 상점들도 슬펐다. 이 통증,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먹먹하게 쑤셔대는 이 통증은 의사의 불분명한 말과 어우러지며 한결 더 심각한 의미를 띠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제야 새삼 무거운 마음으로 통증에 귀를 기울였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아내는 경청했고 그가 한창 말하는 중에 모자를 쓴 딸이 들어왔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참이었다. 이 지루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마지못해 잠깐 앉았으나 오래 버티지 못했다. 아내도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다. 뭐 정말 안심이네요. 아내가 말했다. 그럼 이제 약만 꼬박꼬박 먹으면 되니까 처방 좀 줘요. 베라심을 약국에 보낼 테니. 그러고서 그녀는 옷을 입으러 갔다. 그는 아내가 방 안에 있는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그녀가 나간 뒤에야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뭐, 그가 말했다. 정말로 아직은 괜찮을지도 모르지. 그는 약을 먹었고 소변 검사의 결과에 따라 바뀌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와 그에 상응해야 마땅한 증상 사이에서 어떤 혼란이 발생했다. 굳이 의사에게 갈 것도 없이 의사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벌어졌다. 그가 깜빡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무엇을 감추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반 일리치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똑바로 이행했고 처음 한동안은 그런 대처에 위안을 느꼈다. 병원을 방문한 시점부터 위생과 복약에 관한 의사의 지시사항을 똑바로 따르고 자신의 통증과 유기체 조직의 일거수일투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반 일리치의 주요한 일과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건강 역시 그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면, 특히 비슷한 병증이 화제에 오를 때면 애써 흥분을 감추고 집중한 채 이것저것 캐묻고 자기 병에 적용해 보았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억지로라도 상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자 애썼다. 흥분할 일이 없을 때는 자신을 기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불미스러운 다툼을 벌이거나 업무상 실수를 저지르거나 빈트에서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즉시 병의 저력을 온전히 체감해야 했다. 예전 같으면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곧장 잘못을 바로잡고 투지를 발휘해서 성공하길, 대박을 터뜨리길 기대했다. 그러나 요즘엔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기가 팍 죽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이제 겨우 몸이 좀 낫고 약도 슬슬 효과를 발휘하는데 제기랄 이렇게 재수없고 거지 같은 일이 생기다니. 그러고는 정말 재수없거나 거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렸다. 이런 분노야말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병세를 악화시킴을 따라서 불쾌한 사건에는 신경을 꺼야 함을 그도 분명히 알았을 터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다. 스스로 자기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주고, 그래서 안정이 조금이라도 파괴되면 다시 신경질을 냈다. 의학서를 읽고 의사와 상담하다 보면 병세는 더욱 악화했다. 그럼에도 악화하는 속도가 워낙 완만해서 자신을 속일 수 있었고, 하루하루 비교해봐도 병세의 차이는 미미했다. 하지만 의사들과 상담하면 병세가 더더욱, 심지어 몹시 빨리 나빠지는 듯 여겨졌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의사들과 상담을 했다. 이번 달에도 또 다른 저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이 의사도 첫 번째 의사와 거의 똑같이 말했지만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만이 달랐다. 이 명의와 상담하면서 이반 일리치의 의심과 불안은 한층 깊어졌다. 친구의 친구이자 대단히 훌륭한 또 다른 의사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놓으며 이반 일리치더러 완치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가 늘어놓는 이런저런 질문과 가정은 이반 일리치를 더욱더 혼란과 의혹에 빠뜨렸다. 동종요법 전문의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이반 일리치는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그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이번 치료법에도 신뢰를 상실하고 한층 침울해졌다. 한 번은 알고 지내던 한 부인이 성화를 이용한 치료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귀가 솔깃했고 또 그 효능을 믿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이 사건에 경악하고 말았다. 아니, 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약해졌단 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부질없지, 전부 헛소리야. 괜한 의심은 하지 말고 의사 한 사람을 딱 골라서 그의 치료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겠어. 이 끝. 생각은 그만하고 여름까지 철저하게 치료법을 준수하자. 그러면 그때면 뭐가 좀 보일 테지. 이제 이런 망설임은 끝이다. 말이야 쉽지만 실천하기란 불가능했다. 여전히 괴로운 옆구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숫제 만성이 되었다. 입속에서는 점점 이상한 맛이 느껴졌고 뭔가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식욕이 떨어졌으며 기력도 몹시 쇠약해졌다. 자신을 속일 수조차 없었다. 뭔가 끔찍하고 낯선 것,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지금껏 겪은 적 없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뭔가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사실을 알 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의지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는 그 점이 제일 괴로웠다. 그가 보기에 집안 사람들, 특히 외출하느라 한창 신이 난 아내와 딸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울하고 까탈스러운 그에게 신경질을 내며 전부 그의 잘못이라고 하는 듯했다. 그들은 그런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음에도 이반 일리치는 스스로 그들에게 회방꾼임을, 또 아내가 그의 병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딱 정해놓고 그의 말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처신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태도란 이런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하고 그녀가 지인들에게 말했다. 이반 일리치는 착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요. 지금은 물약도 복용하고 지시대로 식사도 하고 그때 잠자리에 든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갑자기 약을 깜빡하고 철갑상어 요리를 먹고 새벽 1시까지 빈트판에 죽치고 있다니까요. 아니 언제? 이반 일리치가 신경질을 내며 대꾸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 집에서 딱 한 번 그런 걸 갖고 어제는 셰베크 집에서 했잖아요. 어차피 아파서 잘 수가 없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그런 식으로 절대 낳지 못할 거예요. 우리만 괴롭히는 거죠. 남편의 병에 대해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당사자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입장이란 이 병은 전적으로 이반 일리치의 잘못이며 바로 그 때문에 아내인 자기가 세상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다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절감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서도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이상해졌음을 알아차렸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어떨 때는 곧 자리를 비워줄 사람처럼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친구들은 돌연 친근한 척을 하며 무슨 건강 염려증이냐며 골리기도 했다.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 그의 내부에서 생겨나 끊임없이 그를 빨아먹고 사정없이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어찌 이토록
끔찍하고 무서운 뭔가가 제일 신나는 농담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시바르츠의 예의 장난기 넘치고 생기발랄한 우아함을 보자 이반 일리치는 10년 전의 자기 모습이 떠올라서 짜증이 났다. 한 번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카드판을 버리려고 둘러앉았다. 패가 돌아가자 새 카드를 살짝 구부려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모았더니 총 7장이었다. 파트너가 으뜸 패 없이 하겠다며 다이아몬드 2장을 밀어주었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흥겹고 힘이 샘솟아야 마땅하리라. 어차피 대박일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반 일리치는 저 개걸스러운 통증과 입속의 쓴맛을 느꼈고 그런 와중에 대박이라며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기괴하게 여겨졌다. 그는 파트너인 미하일 미하일로비치가 혈기왕성한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유리한 패를 점잖고 관대하게 포기한 뒤 이반 일리치가 손을 멀리 뻗지 않고도 수월하게 그 패를 모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밀어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친구는 내가 손을 뻗을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반 일리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실수를 저질렀고 자기 편에 으뜸 패를 내놓는 바람에 3점이 모자라서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끔찍한 사실은 미하일 미하일로비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체 왜 아무렇지 않은지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다. 다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니 말한다. 피곤하시면 우리 그만하죠. 좀 쉬세요. 쉬라고? 아니, 그는 지금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다. 결국 그들은 세판 승부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다들 침울하고 말이 없다. 이반 일리치는 자기 탓에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이반 일리치는 자기 삶에 독이 스며들었고 그것이 남들의 삶으로까지 퍼지고 있음을, 이 독이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그의 존재 전체로 침투하고 있음을 의식했다. 그는 이런 의식과 더불어 육체적 통증과 공포까지 끌어안은 채 침대에 누워야 했고 밤에도 너무 아파서 좀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법원에 가고 말을 하고 서류를 썼다. 혹여 출근하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동안 집에 틀어박힌 채 매 시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그는 자기를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파멸의 벼랑에서 홀로 살아야 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이반 일리치가 이제 몸에 이상을 느끼죠. 그래서 잘 아는 또는 이제 뭐 소개를 받은 여러 이제 전문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진단을 받는데 이게 또 다 제각각이죠. 처방을 실수하기도 하고 처방에 대한 것도 다르고 또 의사들마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뭐 다양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한 의사의 말만 듣고서 계속해서 이제 약을 처방하고 하는데 통증은 계속해서 심해지죠. 아무래도 통증이 심해지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아픔을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화를 낸다든지 좀 뭐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아집을 부린다든지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